안녕하세요. 수비담TV의 수비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암입니다.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발생자는 총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3명이고 여자가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숫자면 매년 꽤 큰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사례를 포함해서 도대체 암은 왜 걸리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암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흡연은 가장 중요한 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폐암 외에도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의 발생과도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 습관입니다. 식이 습관은 지나치게 짠 음식, 태운 고기의 섭취,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가 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입니다. 술은 흡연이 식도암이나 인두암, 후두암을 일으키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음 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는 간암, 구강암, 폐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염입니다. 일부 바이러스나 균에 의해 감염이 간접적으로 암을 발생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생률은 정상인보다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앱스테인 바르 바이러스, 헬리코박터 피롤리 등은 자궁경부암, 악성 림프종, 위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것 이외에 좀 더 자세히 각 암의 종류별로 어떤 암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걸렸던 암은 혈액암 중에서 악성 림프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입니다. 방송인인 허지용 님이 걸렸던 암이기도 합니다. 이 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워낙 적은 수가 걸리는 암인데요. 통계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걸렸던 그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악성 림프종의 원인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다만 특정 림프종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만성염증이나 발암물질과의 접촉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또한 악성 림프종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 자가 면역 질환자,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방사성 노출되었거나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게 되면 너무 뻔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인과응보를 말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라는 것처럼 몸에 안 좋은 것을 하면 당연히 암에 걸린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정말 암에 걸릴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또는 암에 걸릴 만한 무언가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까 합니다. 2022년 당시에 저는 5월 달에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암을 진단받기 전인 2022년과 2021년 당시를 한번 회상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마시거나 회식할 때 마시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마시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저는 흡연도 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흡연을 해본 적도 없고, 흡연장과 제가 있는 곳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제가 굳이 간접 흡연을 할 이유도 할 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대한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당을 빨리 올리는 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피했고, 곱창이나 대창처럼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했고, 그리고 중요한 늘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었던 것은 비타민C 메가도스 하루에 늘 6g 이상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도 와 비타민 D, 그 다음에 MSM 이런 것들도 늘 매일 하나씩 챙겨 먹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늘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늘 항상 2리터 정도는 마셨던 것 같고, 그리고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익히 알고 있듯이 커피가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저는 즐겨 마시지도 않았고, 굳이 제가 제 돈 들여가면서 커피를 마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저염식을 늘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헬스장 1시간 정도는 늘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보통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풀업, 스트레칭 이런 거 위주로 늘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저에게 암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찾아보니 NK세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K세포란 어떤 것이냐면은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NK세포는 선천적으로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암이나 바이러스 질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들과 관련된 종양세포 또는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낮은 NK세포가 있고 활성도가 높은 NK세포가 있는데, 활성도가 낮은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M세포에 잘 달라붙지 못하게 되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되고요. 반면에 활성도가 높은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 잘 달라붙어서 암세포를 잘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하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란 아주 간단한데요. 암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NK세포 활성도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수치가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그 검사의 결과로는 총 2000점 만점이고요.
일단 첫 번째 정상 구간 같은 경우에는 500점 이상이 나오면 정상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정상적이며 면역력 유지 권장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길 권장합니다 라고 적혀 있지만 어찌됐든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50에서 500 구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심 구간으로서 질병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정도다 라고 보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 구간입니다. 경계 구간은 면역력이 정상인보다 낮은 상태로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추후 재검사를 권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 구간입니다. 위험 구간은 수치가 100 미만으로 나왔을 때인데 이때는 면역력이 매우 낮은 상태로 NK세포 활성을 저해시키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정상인들의 NK세포 활성도의 경우는 대략 800점 정도의 언저리에 해당하는 반면에 암 환자들,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200 언저리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 구간과 평균적으로 위험 구간과 경계 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그렇다면 저의 NK세포 활성도 수치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저의 점수는요, 바로 1961점이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정확하게 5월 19일경에 했는데, 이때는 검사한 날짜가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하기 대략 한 10일 정도의 잰 수치이고요. 그때 점수는 1961점이었습니다. 전체 2000점 만점에 1961점이었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수치는 300점대인데 이거는 2차 항암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2차 항암 그 근처에 했었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저도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본 의사분도 상당히 놀라셨고 의아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수치를 본 사람이 수치를 가진 사람은 거의 드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반인 중에서도 이 정도 수치는 대한민국 1%에 드는 수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암 환자가 본인도 왜 제가 암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NK세포 활성도 검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암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면역력도 좋고 관리도 열심히 했었던 저에게 왜 암이 찾아왔을까요?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는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저염식의 함정, 인체 염도 0.9%의 의미라는 기사였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건강을 좀먹고 있는 심각한 오류, 저염식이 이렇게 심각한 오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세뇌되었던 소금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도는 혈압과 큰 상관이 없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온 마당에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사들까지 아직도 염분 섭취를 건강의 적이라고 주장하니 답답한 현실이다 라는 내용 또한 나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암 환자들의 소변 염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소변 염도는 대략 0.9% 이상으로 혈액의 염도와 동일하거나 뭐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인 경우에는 0.2%로 심각한 저염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놀랐었고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늘 저염식을 이제 하려고 늘 노력했었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저를 회상을 해보면 저는 늘 국을 싱겁게 먹었고요. 사실 국물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늘 젓가락만 사용했었고 사실은 저에게는 숟가락이 크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걸러 먹고 나머지는 국물은 최대한 저염식을 위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도 늘 2리터 이상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의 소변 색깔이 어떤가 저는 늘 의문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저의 소변 색깔은 늘 이렇게 투명한 무색이었습니다. 저도 늘 소변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무색일까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이걸 찾아보면은 뭐 물을 많이 한 상태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을 많이 먹은 상태로 이미 물이 너무 많이 있다. 소변이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의 소변 농도를 재보지는 않았으나 재본다면 아마도 뭐 0.2, 뭐 0.9는 절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암 원인이 소금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저라는 사람을 둘로 나누거나 아니면 저와 똑같은 케이스인 사람을 대해서 실험을 해봐야 그 암의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의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소금 이외에는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뭐 면역력이나 그 모든 측면에서 다 열심히 했었고 실제로 면역력도 매우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염식과 관련해서 또 이것저것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소금과 관련된 많은 유튜브들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건강하게 저염식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저염식과 관련된 그리고 신장 질환 환자를 위한 저염식 레시피 그리고 저염식을 왜 우리는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싱겁게 먹는 것을 대반전이라고 해서 반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약사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도 면역력과 소금 섭취라고 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는 따소물을 강조를 하시면서 소금물을 통해서 혈압, 피로, 피부, 염증, 통증, 불면, 부종, 소화, 다이어트 등 많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이것저것 공부를 했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암의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흡연, 뭐 식이습관, 음주, 감염, 바이러스, 균 등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원인들은 이런 원인들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저는 위에 있는 것들을 과 반대되는 흡연도 하지 않았고 음주도 하지 않았고 건강식을 늘 챙겨 먹었고 NK세포도 매우 높을 정도로 면역력이 좋았으나 암에 걸렸었고요. 하지만 저는 늘 저염식을 했었고
소변이 늘 투명한 무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소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소금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렇다면 이 소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금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분석도 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